네, 이 시간에는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고 바른사회시민회의 지난 20여 년간 매년 약 100여 건의 정책 자료집을 펴내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민단체죠.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조동근 교수님을 모시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조국 게이트, 이제는 조국은 장관에서 물러났지만 게이트로 만들어서 이 감옥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조동근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조동근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 5시에 잤어요. 뭐 매번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서 좀 얼얼한데 보면은 그 이유가 그 펜앤마이크 아침에 원고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조국 지금 시작이거든요. 시작이에요 사실이요. 그래갖고 예상하기를 조국을 이제 물렸으니까 우리한테 뭘 하나 다오. 그래갖고 조국 사퇴하고 공수처 신설을 막 요원하지 않을까,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갔고, 그래서 제목도 하여튼 조국 사퇴하고 공수처 신설을 하는 것, 이것이 개혁이 아니다, 그런 요지의 글을 4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팩트 베이스를 썼기 때문에 또 마침 뭐 조국 사태가 또 다른 이제 어떤 국면으로 전개되니까 좀 많이 좀 읽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광호 우리 좀 사무총장님을 통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국 갖고 또 다른 뭐 장난을 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주 신랄하게 썼어요. 보면요. 거기 한번 반성문을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뭐 대통령 뭐 깨서 그냥 뭐 불편하지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예컨대 윤석열하고 그 다음에 뭐 법무부 장관이 환상적인 조합일 줄 알았는데 아주 유치한 얘기죠. 아마 보면 입안이 철처럼 호흡을 맞춰갖고 자기한테 충성 경쟁할 줄 아마 아는 것 같아요. 그 실망을 그대로 하면서 나타낸 어떤 그런 정서일단입니다. 그 다음에 그 조국이 쓴 거는 더 기가 막힌 게 뭐 뜻밖의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요. 뜻밖의. 예를 들어서 그러면 뜻밖의, 그건 아니죠. 계획한 거죠. 계획한 거. 근데 뭐 뜻밖의 일이 벌어져서 국민들한테 심심한 뭐 사과를 드린다. 이거를 보고 참 인간들 도대체, 인간들도 안 해. 뭐 두 사람 다. 조문을 우리 다 보내야 돼. 조문을. 참 사실은 이제 조문은 이제 이터널 피스를 얘기하는 건데 언젠가 돌아가시겠죠, 두 분도.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불은 끄지 말라고 그러네요. 저 눈이 부신데 좀 시선 두개가 좀 그런데. 이쪽으로 와. 예. 지금 카메라로 찍어서 그런데 보면은 이게 뭐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숫자가 많아서 지루해요. 팔로우하기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굉장히 좀 노력을 해서 아주 좀 편하게 다 구어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은 시간 순으로 하고 그다음에 약간 기능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 그대로 우리는 이제 그 게이트요. 그렇죠. 무슨 사태입니까? 제 게이트죠.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게이트죠. 그래서 역시 웅동학원하고 사모펀드를 통해서 돈을 이제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길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총선을 할 때도 뭐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이렇게 시드마니를 갖다 심었는데 그것이 탈이 난 거죠. 부재는 당연히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거는 뭐 정언명령이에요. 정언명령. 절대자. 우리 국가에도 애국가 나오잖아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아마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여기 보시면요, 좀 쉽게 썼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일단 이제 그 개요를 좀 보셔야 되니까 이런 겁니다. 보면요, 사건 개요를 보세요. 일단 이제 그 조국 아버지 조병현 씨가 웅동학원 이사장이 되기 전까지는 웅동학원의 빚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읍내학교를 갖다 산골로 신축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자산보다 부채가 110억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은 뭐 이거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자본금이 탕진된, 이제 자본금이 다 소멸된 그런 데 기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싼 시내 땅을 팔아서 산골로 옮기면서 왜 빚을 졌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면요. 이거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읍내, 진해시더라고요. 읍내. 그래서 이제 진해, 거기서 이제 시내에서 이제 이 바깥으로 옮긴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현재 옛 부지는 아파트 단지로 변신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키인데, 웅동학원 이사장 조병현, 그러니까 이제 조국의 이제 부친이 되시겠는데, 이게 건설업자예요, 건설업자. 그래서 신축 공사를 갖다 둘러싼 어떤 가족들과는 좀 굉장히 복잡한 계약을 맺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염두에 두고 웅동학원을 인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러 뭐 길게 이제 봤다고 하지만은 진해에서 이제 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산 중턱에다 이제 산을 갖다 정리해서 이제 집을 지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제일 마지막인데 조국 가족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소송을 해요. 그래서 학교는 이제 이전하면서 점차 빚이 늘고요. 조국 가족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겨서 채권을 조금 챙깁니다. 이거에 보면요. 그래서 결국 이전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계약을 갖다 복잡하게 하고 학교는 점점점 빨려 들어가고 어떤 이제 뭐 어떤 책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 대신 이제 조국 가족은 이제 대를 불리는 겁니다. 이게 개요예요 보면요. 그럼 약간 이제 디테일을 이제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보시죠. 학교 이전 비용은 이제 1995년에 동남은행에서 대출을 충당했어요. 이게 돈 없이 시작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98년에 동남은행이 파산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자기네들은 이제 뭐 IMF 때문에 파산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F를 그걸 가지고 기회를 이용해서 기획 파산하지 않았나 싶은 정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여튼 파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남은행에서는 돈을 빌렸으니까 동남은행 돈을 좀 못 갚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 동남은행도 이제 파산하면서 파산 관제인이 공교롭게도 문재인이 됩니다. 근데 이게 부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동남은행은 사실 부산하고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파산하고 나서 그 파산 관제인이 문재인, 그 이름도 졌네. 그렇죠. 그리고 99년에서 2009년까지 조국의 웅동학원의 이사로 지금 등기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이죠. 그 다음에 행정실장, 조국의 이모부인데 등장인물이 전부 온 가족이 다 들어와요 보면요. 아버지, 뭐 어머니 다 주연해. 조연은 아무도 없어요 보면. 조연이라면 오촌 조카 조연이고 전부 다 주연급입니다. 그래갖고 행정실장이 실권을 갖고 있는데 조국의 이모부예요. 그래서 95에서 2007년까지 이제 재직했는데 이 행정실장이 퇴직하면서 장부를 그대로 반출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35개 행방을 갖다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장부를 갖고 가서 사실 이렇게 추적하는 것이 잘 모른다고 보면요. 이렇게 돼서 구조가요. 네. 이게 참 말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이게 가족 간 건축 계약으로 대출구금을 유용한 어떤 그 의도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뭐 의도라든지 뭐 추정 이런 얘기를 좀 자주 쓰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이 95년에 30억이고요. 그 다음에 98년에 5억. 아마 그 이자 때문에 이자는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5억을 추가로 대출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98년에 웅동중학교가 신축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95년도에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이걸 갖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데 96년도에 웅동학원, 조병현인 이사장이죠. 고려종합건설 간에 지금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 계약 금액이 좀 몰라 지금. 알 수가 없다고요. 왜냐면 장부를 다 갖고 갔으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그 웅동학원 이사장이고 동시에 고려종합건설의 이제 그 사장 또는 회장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같은 해 고려종합건설이 자기 아들이죠. 조권. 그래갖고 조구로 치면 동생인데 고려시대 개발에다가 이거를 하도급을 줘요 벌써.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계약 금액은 이건 뭐냐면 이제 판결을 했으니까 나중에 소송을 해서 알려준 거죠. 그래갖고 약 16억 한 4천만 원 정도 하도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원청인 고려종합건설이 웅동학원에서 얼마만큼 계약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조국의 진술을 보면요. 부친이 동생을 제외한 모든 협력업체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팩트가 있어요 보면요. 실제로 보면 그 당시에 협력업체 들어가서 부도난 어음을 받은 사람이 그 어음을 그대로 복원하고 있기 때문에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관만 하고 있지 어떻게 뭐 조치를 못 취한 거예요. 약하니까 개인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분명히 협력업체에 대한 돈을 주지 않았다. 35억은 대출을 받았잖아. 나간 게 없어요 보면요. 그 다음에 동생에게 지불하지 않은 건 사실인데 이건 뭐냐면 후일 굉장히 좀 정교한 플랜이죠. 후일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하게끔 소송 감을 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35억을 갖다 받아갖고 하나도 안 준 거죠. 그래서 여기도 안 받았어 아들도요. 나중에 이걸 갖고 이제 소송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자 붙여갖고 이제 빼내는 거죠. 터널링에서 뚫어서 아를 이제 빼내는 겁니다. 나중 거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러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하게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을 썼습니다. 이거 혹시 또 뭐 이거 말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추정입니다. 추정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추정이라는 이름을 좀 많이 듣게 돼요. 우리가. 근데 여기 보시면요. 조곤과 조곤을 제외한 여타 하도업체 역시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하도급을 아들한테 줬고 나머지 조금 나눠줬는데 아들도 못 받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연결된 하도급체도 이거를 공사대금 받지 못해요. 그럼 돈이 어디 갔냐? 35억이 어디 갔냐 그죠? 미스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사모펀드에 시드마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공사비를 받고 공사비 청구를 했다면 이거는 사기죠. 그런데 저도 의심을 해봤어요. 왜 아버지가 아들한테 왜 안 줄까? 만약에 혹시 추정인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닌 다른 쪽에 안 줄 수 있어요. 혹여 만약에 가정을 해서 아들한테 공사비를 줬는데 안 받았다고 하고 소송하면 이거는 사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못 받았다면은 당시 동남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있었다고 해줬거든요. 35. 그래가지고 정상적 현금 흐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돈이 있는데 왜 안 줍니까 도대체? 이게 일종의 이제 아버지가 악덕업자가 된 거죠. 아들한테.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연이은 가족기업 부도. 이게 이제 기획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97년에 고려종합건설의 고위 부도가 의심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잘 보세요. 시간순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본 게 뭐냐면은 처음에 그 95년도에 그 이렇게 30억을 대출 받았잖아요. 돈은 충분한데 여기 보면 96년에 고려종합건설이 9.4억을 대출 추가로 받아요. 그리고 97년에 이거를 부도를 냅니다. IMF를 핑계로 되는데 제가 볼 땐 핑계. 왜냐면은 이미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그게 뭐 학교 건물이라는 게 싸거든요, 시기가. 그래서 돈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왜 추가로 9.4억을 대출받고 이거를 또 부도를 냈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은행으로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신축 자금이 부족할 리가 없어요. 따라서 이거는 부도를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안 갚고 이렇게 되는 이제 어떤 이제 시리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출했으니까 누가 보증을 섰겠죠. 그래서 보증 섰던 기술 보증 기금이 대출금 전액을 대신 상환합니다. 변제를 해주는 거죠. 안 갚으니까. 그래서 기술 보증 기금 화가 나갖고 시간 순으로 보세요. 2000년하고 2011년에 그 저기 청구 소송을 합니다. 지금요. 그래갖고 다 이겨요 보면요. 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이제 채권자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사실 왜 안 갚았는지 모르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시간 순에서 2013년에 조병현 씨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친 부채가 42억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 가족들이 한정 승인 신청을 통해서 부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빚을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아버지의 부채가 탕감되는 거예요. 혹시 뭐 그러진 않겠죠. 뭐 자기가 그거를 죽을 걸 대비해서 이런 법률을 알기 때문에 빚을 지고 자식한테 빚을 물려주지 않으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것도 미싱이 되는 거죠. 돈을 빌렸는데 빚을 갖다 물려주지 않으니까 아들들은 부채에서 벗어나고 돈을 안 갚고 말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조병현 부채는 이제 부실채권은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캠프로 넘어가는 거고 기본을 한 푼도 변제하지 못했어요. 한 푼도.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기보가 이게 공사인데 조그만 기금인데 이게 당한 거죠 보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97년에 고려종합건설이 고의로 부도를 낸 게 아니고 의심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건에 고려시대 개발도 부도하고 청산이 연결됩니다. 2005년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8년에 웅동중학교는 신축이 돼서 들어갔어요. 얼마 지난 다음에 2005년 12월에 고려시티 개발을 부도를 내고 청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은 달 2005년 10월 같은 달에 조건이 코바 C&D를 설립을 해요. 이것도 사실 의심스러운 거죠. 하나는 뭐 부도고 하나는 그 달에 이거를 코바 C&D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웅동학원하고 공사비 소송을 통해서 채권 금액을 51억으로 좀 불려요. 이거를 채권자 명의의 그 본인에서 부인으로 이걸 이름을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이제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거를 갖고 있는 거를 버리고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공사비를 이제 청구하는 소송을 이제 내는 거죠. 이렇게 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요. 제일 중요한 건데 참 굉장히 화가 나요. 저도 보면 이럴 수가 있을까. 51억 채권이 조건 전체로 넘어간 경위를 한번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추리하는 거죠. 분석보다도. 조건은 2006년도 말에 웅동학원 상대로 공사비를 청구합니다. 이자가 포함되니까 이거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자가 포함되니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07년에 웅동학원 그 당시에 조병현 이사장 살아있었죠. 왜냐하면 201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아들이 이제 조국으로서 이사가 됐는데 이거를 상대로 해서 이제 그 소송을 하는데 변론을 포기를 해요. 변론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 같아요. 보면요. 다시 읽어드리면은 2007년도 웅동학원 그래서 이사장은 이제 그 조병현, 그다음 이사는 조국인데 변론을 포기합니다. 당연히 이제 동생이 승소하죠. 자기적인 변론 포기를 의심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적인 변론 포기. 왜냐하면요, 잘 보세요. 조건의 채권이 왜 만들어졌죠? 고려종합건설 원청이니까 고려종합건설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청구하는 거니까 이때는 고려종합건설이 아까 97년대 부도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부도가 났다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고 없으니까 결국 고려종합건설에게 일감을 준 이제 일종의 원청을 찾은 것이 웅동학원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청구한 겁니다. 그러면은 웅동학원에서 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계약 당사자 내가 아니다. 이미 뭐야 지금이야. 지금 소멸됐지만은 고려종합건설에서 공사를 받지 못했는데 왜 나한테 오느냐. 그렇게 변론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변론감이 있는데도 이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 포기했다 뭐냐 그만큼 짜고 넘겨주는 그런 이제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갔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 시간순을 보세요. 보면요. 2007년도에 이제 이렇게 승소를 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이 웅동학원의 채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사채를 14억을 끌었어요. 이거 굉장히 교묘하더라고 보면요. 그러니까 승소하고 나서 채권이 있으니까 질권을 설정해서 이거를 갖다 일전 담보죠. 그래갖고 14억을 끌었습니다. 그러고 2009년도에 조건이 아내에게 자산을 이제 넘긴 다음에 이혼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앞에 뭐 위장 이혼이라는 말이 붙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시간순을 보면은 위장 이혼으로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요. 이렇습니다 지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이제 또 하나 뭐냐면 2017년에 조건이 또 한 번 승소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웅동학원에서 재차 변론 포기해서 이기는데 원래 앞에 그 보시면은 이걸 2007년도에 그 2007년도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청구했기 때문에 10년 지나면 채권이 소멸이 돼요. 그래갖고 2007년에서 10년이 되는 해 그걸 정확히 짚어갖고 2017년에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뭐냐면은 이제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변화가 있냐면은 2006년도하고 차이가 뭐냐? 코바 C&D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려시티 개발을 그때 클로즈하고 나서 코바 C&D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죠?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10년 사이에 코바 C&D 상호가 카페 휴고로 변경되고요. 대표이사가 자신의 부인으로 또 변경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51억이 이게 부인한테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거를 보시면은 이거는 거의 기획 부동산 수준 아닙니까? 기획 부동산. 그게 맞아요. 뭐 지금 과장된 표현은 아니잖아요. 뭐 제가 뭘 과장하겠습니까? 거의 뭐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기획을 한 거죠. 네. 요약입니다. 현금 흐름을 한번 추정해 보세요. 돈이 도대체 얼마가 들어 얼마 나갔나 이거 보시면 일목요연해요. 보면요. 여기 웅동학원은 자기 돈 없이 학교를 이전을 시도를 했어요. 자기 돈 없이. 원래 건설업체도 뭐 그러니까 특히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95년에 아까 기억나시죠? 동남은행으로부터 35억을 대출받아 약간 시차가 있지만 이자 때문에 35억을 대출받고요. 그 중에 그 시내 옛 학교 부지를 20억의 경매를 통해서 변전합니다. 그 뭐냐면 결국 30억을 대출을 이제 못 갚으니까 그렇죠. 대출 못 갚으니까 이제 옛날 이제 그 부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읍내에 있는 어떤 이제 웅동 중학교의 그 부지를 경매를 당하겠죠. 그래갖고 이제 20억을 이제 변절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15억은 이제 캠코가 가압류한 상태죠. 이게 보면은 30억을 빌려갖고 옛날에 있던 땅을 갖다 강제로 뺏겨서 20억을 갚고 나머지는 15억은 그냥 그대로 이제 빚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어디 보면은 돈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보면 그러니까 30억 들어왔죠. 그다음 경매로 해서 20억 나간 건 내 돈 나간 게 아니고 예전에 부지를 팔아서 경매 당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여기는 뭐 나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바 뭐 저기 연결해서 시티 개발 돈 못 받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협력업체 돈 못 받았으니까 35대 빵입니다. 그리고 20억 나간 거는 옛날 학교 부지를 팔아서 경매를 당해서 나간 거죠. 보면요. 그다음에 웅동학원이 고려종합건설하고 이건 아버지죠. 그다음에 이제 아들 고려시티개발 등 하청업체에 공사대금 지불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보면요. 돈 나간 게 없어요. 보면요. 그게 다 이제 뛰어모은 거죠. 이거 뭐 녹화되니까 뭐 저 잡수신 거로 좀 존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해서 아까 기억나시죠? 96년에 고려종합건설이 9.4조 원을 추가 대출받고 이거를 이제 도산시켜요. 이게 기획 의도가 있어요. 이미 갚던 다 줬고 뭐 대출금리 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9.4조를 갖다가 원 9.4조 원 아니 9.4억이에요. 죄송합니다. 억인데 그래서 이제 9.4억 이거를 이제 추가 대출 받고 이제 97년에 이제 도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걸 다시 반복하는 좀 측면도 있는데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죠. 2005년 12월에 이제 코바 C&D를 신설하잖아. 왜냐하면 그 같은 날 같은 달이죠. 그 고려시대개발을 청산하고 2005년도 10월 같은 달 10일 간격으로 코바 C&D를 신설을 합니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드디어 공사비를 청구하는 거죠. 웅동학원이 변론 포기로 패소. 이게 포기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고려시티개발이 돈을 못 받았는데 원청은 뭐냐면 고려종합건설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해결해라 이러면 될 텐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에 웅동학원이고 웅동학원에서 고려종합개발로 이제 뭐 이렇게 개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건데 이거를 변론을 포기해서 승소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는 분명히 그렇잖아요. 2000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2008년에 그러니까 이긴 다음에 웅동학원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해서 14억의 사채를 미리 끌어쓰는 겁니다. 이건 청구만 하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갖고 미변제가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010년 6월에 사채업자가 14억을 이를 가압류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거는 처음부터 이거는 뭐 돈을 갚을 생각이 아니에요. 현금화하는 그러니까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뭐 그 주보다 큰 채권을 액면가보다 훨씬 낮게 이렇게 좀 주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갖고 하여튼 뭐 이 사채업자 14명도 다시 사채업자 4명인데요. 이 14억도 보면은 그 조건하고 친구가 아닌 게 추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일이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완성을 해야 되니까 이제 2009년도 조건이 전처 이혼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7년에 10년 지나면은 채권이 이제 만료되기 때문에 그 직전에 웅동학원을 상대로 똑같은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웅동학원도 역시 똑같이 변론을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돼갖고 코바 C&D 상호가 이게 바뀌는 거죠. 카페 휴고로.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도 이제 바뀌고 그래서 51억의 채권이 부인에 넘어간다. 그러니까 보면은 정리해 보시면 35억을 대출 받았잖아요. 20억은 경매를 통해서 갚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업체 아들, 그 다음에 조그만 뭐죠? 그 협력업체 돈 하나도 준 적이 없고요. 고려 종합건설이 그때 9.4억을 추가로 대출 받아서 망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서 재산은 전부 다 며느리한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조건이 학교를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그거를 질권 설정해서 14억을 이거를 사채를 쓰고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게 보면은 현금이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요. 제대로. 그래서 이것이 시드머니가 돼갖고 큰 플랜을 세우는 거죠. 그때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이제 떼고 보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사모펀드는 아시죠?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예요. 굵은 거를 보시면 돼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펀드와 달리 사인 간의 계약이에요. 그다음에 금융 감독 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계죠, 계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금융 감독 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고요. 공모 펀드하고 달라서 뭐 운영의 제한도 없어요. 이거는 사실 공직자가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공직자 윤리법 보세요.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굵게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어떤 규제가 되는 거죠. 공직자의 어떤 부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폐쇄된 그런 이제 그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를 만들어서 이걸 돈을 불렸을까? 그러고 이걸 갖다 블라인드 펀드라고 거짓말했을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처음부터 다 이렇게 계획을 한 의도가 보이는 거죠. 이해 충돌 방지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직자 윤리 방지법에 저촉이 되는 거고, 우회 상장은 이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비상장 기업이 상장하려면은 뭐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장 적부 심사를 받거나 공모주 청약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로우니까 우회적인 방법에, 그러니까 백도어 리스팅이에요. 백도어 리스팅. 영어로 하면 백도어 리스팅입니다. 리스팅. 상장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그만 상장 기업을 인수합병해서 그냥 거의 묻어 들어가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갖고 우회 상장을 좀 하는 어떤 시도, 이게 이제 뭐 이게 성공은 못했지만 그게 보입니다 지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아이디어고요. 이게 이제 큰 흐름인데 여기 보시면은 코어 링크예요. 코는 뭐 여러 개를 이제 링크했다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코 링크 PE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조정관, 오천 조카, 그다음 뭐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주인 같은데 제가 여기 물음표를 이제 붙인 것도 좀 조심해야 되니까 뭐 그런 추정된다 그런 얘기죠. 펀드가 3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레드 펀드 색깔이 빨갛죠. 그래갖고 레드 펀드가 있고 블루 펀드가 파랗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펀드가 있는데 이 코링크 PE에서 이 3개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코링크 PE에서 보면 블루 펀드로 이제 조국 일가 14억이 이제 바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웰스 CNT예요. 가로등 전멸기. 이것도 굉장히 좀 저거죠. 이게 뭐냐면 나중에 다시 아시겠지만은 그 웰스 CNT가 뭐 그 와이파이 그 중계 기능을 이제 이렇게 가로등에다 설치를 하면은 돈을 벌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로등 전멸기, 그렇죠? 이제 공공사업이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로등에다가 와이파이 공유기를 붙이는 거죠, 보면요. 그러면 가로등도 자기 팔고 그 다음에 가로등에 붙은 공유기를 통해서도 수수료 받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 레드 펀드는 익성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익성 알려주면 다 죽는다 그겁니다. 익성이 알려주면 다 죽는다. 근데 보면은 예전엔 익성이 전주였어요, 전주요. 그래갖고 익성에서 돈을 대서 코링크로 해서 다시 이제 레드 펀드에서 익성으로 간 거죠. 원래 익성은 아시겠지만 현대하고 기아자동차에다 흡음재를 납품하는 그런 자동차 부품 업체예요. 이것이 뭔가 바람 들어가고 2차 전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레드 펀드하고 블루 펀드, 이제 배터리 펀드가 있는데 이 배터리 펀드는 형식상으로는 코링크가 인수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코링크가 인수하는데 그 뒷돈도 역시 익성에서 됩니다. 익성에서. 그리고 또 익성에서뿐만 아니라 코링크 P에서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돈이
정경심 씨 들어갔어요. 그 뭐냐면 바로 이제 배터리 펀드가 바로 2차 전지죠. 그래갖고 원래는 뭐냐면 WFM 뭐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영어 교재를 만드는 그 영어 교육기관이에요. 영어 교육기관이 2차 배터리 업체로 전환이 되고요. 자동차 흡음재를 갖다가 만드는 회사가 또 2차 전지를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뭔가 정보를 얻은 거예요. 정보를 갖다가. 그러고 이제 여기 2차 전지가 있으니까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웰스 CN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로등 전멸기인데 다시 해서 뭐냐면 이쪽으로 해서 IFM 이게 뭐냐면 익성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모든 것이 익성을 통해서 익성의 숨은 전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경심 씨도 나름대로 돈을 대가지고 2차 전지에 투자를 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에. 2차 전지 왜? 어떻게 알겠어요? 알려줬으니까. 그죠? 이렇게 뭐 봉사가 이렇게 뚝뚝 뭐 짚고 가다 발견한 게 아니고 누가 꾹 찔러갖고 절로 가라 해서 가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보물 결정했는 거죠. 네. 이겁니다, 지금. 이 사모펀드인데요. 이거 보면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코링크 PE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정경심으로 의심이 되는 거죠. 다 하는 겁니다, 보면요. 그래서 물음표를 일부러 붙였고요. 그 다음에 코링크 PE는 처음부터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조성된 사모펀드예요. 꽤 오래됐어요. 아까 익성의 전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블라인드 펀드라고 신고한 것 자체는 이건 언어 도단에 이거요. 이건 진짜 치팅입니다, 이거는. 블라인드 그건 아니죠, 보면요. 이미 존재했고. 그러니까 조 부기가 저게 기억해 보세요. 2017년도 5월 10일 날 대통령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2017년도 5월 그 말에 이미 조국은 그 정무수석이 그러니까 뭐죠? 민정수석이 됐고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다 들어간 건데, 그러고 정 교수가 이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PE 설립자금 10억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회수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보면요. 검찰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투자한 걸 다 빼갔다고요. 어떻게 빼갔겠어요? 횡령을 통해서 갖다 준 거예요. 횡령을 통해서 조카가. 이 말이 됩니까? 참 기가 막히죠, 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참아도 못 썼는데 웅동 학원도 학교를 갖다 설립해서 뭐예요? 아니 교사를 갖다 그걸 돈 받고 채용했잖아요. 2억을 갖다가.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죠? 어머니한테 갔다고요. 이게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 학교를 갖다 만들어서 뒤로 해갖고 돈을 뽑고 돈을 받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상무가 다시 그러니까 정 교수가 이제 코링크 PE를 설립을 했는데 그 들어간 자금을 다 이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드리면은 정 교수가 코링크 PE 설립 자금하고요 증자 대금은 된 10억 이거를 조범동 씨를 통해서 여기 뭐 회수 받은 거로 추정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조범동은 이제 이거를 횡령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횡령 혐의가 이제 여기 조범동한테 씌워진 것도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10억을 갖다 다 돌려준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좀 기가 막힌데 보면은 조장관 처남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의 그 남동생이죠. 정모 상무가 코링코 피로부터 자문료로 매달 833만 원씩 받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거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무슨 저거죠. 이거 보면 833만 원 우리가 출원하면은 1억 원을 12개월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갖다가 12개월 나누면은 정확하게 833만 뭐 3천 원 돼요. 이게 뭐냐? 정교수 남매가 투자한 10억에 대해서 10% 이자를 갖다 받아간 겁니다. 보면요. 이게 좀 말인 게 주주가 배당을 받아야지 어디 이자를 갖다 받습니까 도대체 이게 완전 이거 횡령이죠 보면요. 어떻게 이익이 난다고 이렇게 지금 매달 무슨 833만 원씩 빼갑니까? 이거 바로 뭐냐면 이제 정신 교수의 이제 남동생하고 이제 시스터스 앤 브라더 그렇죠 해갖고 이제 10억을 투자하고 그걸 갖다 고리대공업자 10%로 이거를 이자를 갖다 쳐서 빼간 거죠 보면요. 이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주주가 배당을 받아야지 어떻게 이자를 받냐 이런 말씀이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고 보면요. 여기 이제 자금 흐름들을 좀 보시면요. 그림이 좀 복잡해서 이게 말을 했는데 잘 보세요. 2015년에서 2016년 초에 이때 뭐냐면은 물론 이제 조국이 2017년에 들어왔으니 그 전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이걸 이미 만들어놨어요. 정경심 조국 오촌 조카 조범동 부인 이모에게 5억 원을 송금하는 거. 이게 다 차명이죠, 차명. 자기가 이제 돈을 갖다가 대고 이름을 갖다 안 쓰이려고 그래갖고 이제 오촌 조카 그 와이프한테 이제 5억을 송금을 한 거죠. 그게 코링크 설립 자금입니다. 네.
그 다음에 2016년 10월 이것도 역시 조국 등장 이전에 보면요. 그래서 코링크 PE를 설립을 해요. 1만 주 자본금, 그러니까 1억 원씩 1만 주 자본금 1억. 그 다음에 2017년 3월 이땐 되게 이제 뭐 탄핵이 진행되고 뭐 대통령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정경심이가 동생 정모 상무에게 5억 원을 대여해줘요. 5억 원. 이것도 다 차명이죠 보면요. 오촌 조카의 와이프한테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자기 남동생에게 얼마를 대여하고 자기는 빠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전주가 되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아까 일주가 10,000원인데 이번에 뭐냐면은 일주에 200만 원에 들어가요. 이건 뭐냐면 이건 거의 이제 우리가 뭐냐면 주식을 산 게 아니고 돈을 너한테 빌려줬다라고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빌려줬다. 일주가 10,000원인데 어떻게 200배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아니고 사채를 준 거야. 사채를 알아요, 자식아.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해갖고 10억에 대해서 1억을 빼간 거죠, 지금. 그래갖고 17년 3월 이후, 그렇죠? 이제 그 뻥튀기 이후에 보면은 정상무가 증자 이후에 코링크로부터 매달 833만 원씩 자문료 형태로 지급받아요. 뭘 자문합니까? 도대체 뭘? 그래서 정남매가 투자한 10억에 대해서 이자 지급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10억에 대해서 10% 나누기 12달 하면 이게 833만 원 그거죠. 그러니까 200배로 자기가 이제 이거를 주고 들어간 건 뭐냐면 내가 주식을 산 게 아니야. 너한테 사채를 준 거야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죠. 보면요. 참 이상한 뭐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2018년 4월 이게 드디어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조국은 스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WFM은 이제 이거는 그냥 영어 교재인데 2차 전지가 이제 유명한 것이 이제 알려지니까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조범동 부인에게 이거를 이제 사게 하는 거예요. 장외에서. 이것도 완전히 뭐 장외에서 사게. 지금 여기는 뭐냐면은 WFM은 이거는 상장된 거예요. 장외에서 사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뭐냐면은 조범동 부인을 이용해서 사게 하는 거죠. 이미 이거는 자기가 이제 아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2018년 12월부터 드디어 뭐냐면은 WFM으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돈을 받아요. 이것도 뭐냐면 뭐를 자문합니까? WFM은 처음에 영어 교재는 나중에는 2차 전지가 됐는데 따라서 뭐냐면 이것도 이제 1,400만 원을 이제 7번 나눠 봤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자 성격이 짙은 거죠. 이게 주식을 산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무슨 사채를 갖다 묻은 것 좀 이자가 됩니까? 이거 전부 다 빼가는 거예요. 따라서 배임 및 횡령이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민정수석 이런 걸 하지 말라고 단속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자리인데 그걸 보는 게 그대로 했단 말이죠. 말이 되는 거 보면요. 아니 민정수석 왜 있어? 뭘 위해서 민정수석이 있습니까?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 한 거예요. 누가 CHOKUK 이런 이름도 좀 참 에이씨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조범동 익성이 알려주면 다 죽는다 이겁니다. 이게 코링코 피해 상호펀드 처음에는 보면 꽤 오래전에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2015년, 2016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이 뭐 들어오기 훨씬 전이고 참여정부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또 들어오기 전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코링크 피해 상호펀드 이미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익성이 갖고 있었습니다. 전주에요. 모든 투자는 익성에서 시작해서 익성으로 뭐 귀결된다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코링코 PE가 2016년에 첫 번째로 설립한 레드펀드 기억하시죠? 좀 전에 그 투자처도 익성이에요. 네. 그래서 코링코 PE는 익성 그러니까 우회장 이름이 우회장 그러니까 이제 우씨의 회장이죠. 자금으로 배터리 펀드를 조성해서 이 WFM을 인수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우회장이 돈은 많아요. 그래갖고 80억 규모의 배터리 펀드를 갖다 이제 조성했는데 그 중에서 53억을 이 사람이 낸 거예요. 출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코링크 PE가 53억을 이거를 이 우회장으로부터 WFM의 어떤 주식을 갖다 그냥 거저 취득한 형태로 통해서 이게 돈을 받습니다. 이건 거의 뇌물이에요. 제가 왜 그러니까 한번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이 좀 어렵던데 이 WFM이 뭔가 좀 실수를 일부러 해요. 실수를 하고 그거를 이제 뭐 금융 당국에서 이렇게 좀 지적을 받으니까 그걸 페널티로 해서 돈 내놔. 그래갖고 이거를 WFM에서 53억을 갖다 이거를 갖다 이제 중고로 돼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제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자문료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이자를 받는다고 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왜 도대체 코링크 P에다가 53억의 어떤 그런 무상 어떤 그런 거를 증자를 하냐 그거죠. 증자가 아니고 이제 증여는 아니고 이게 이제 다 뇌물로 보여지는 거죠. 뇌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뭐 많이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돈만 간 것이 아니라 미공개 정보가 당연히 흘러가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직자가 좀 죄송하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그건 말이 아니죠. 그거는 시장에서 협작꾼이나 하는 거죠. 협작꾼이나.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의 어떤 직원이 몰래 그 도면을 갖다가 사진 찍어서 그거를 뭐 부동산 업자에 파는 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보면은. 그래갖고 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가져갔으니까 그거 그 이름 뭡니까? 아까 오촌 조카 누구죠? 하여튼 그 친구가 알려지면 다 죽는다. 이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는요 2017년에 2차 전지 사업 육성을 100대 과제 포함시켜요. 이거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걸 아니까 선점을 한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형님이 그렇고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알려지니까 이게 보세요. 무슨 뭐 남자가 여자로 변신하는 이상이 되는 거죠. 코링크 P는 WFM을 인수한 다음에 교육업체에서 2차 전지업체를 탈바꿈시켜요. 영어 교재가 어떻게 이렇게 2차 전지가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익성은 자동차 흡음재를 생산하는 그런데 2차 전지로 변신합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 WFM은 익성 아까 기억하세요? 익성은 이제 아까 그 우리 뭐 익성에서 출발해서 익성 간다는 건데 익성 및 그 계열인 IFM하고 2차 전지 응급제 공급 계획을 다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다 아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2017년에 5월에 출범했잖아요. 그래갖고 2차 전지 사업 육성을 100대 과제에 포함시키는 거를 미리 알아가지고 미리 기다린 거죠. 그래갖고 이제 WFM을 인수한 다음에 교육업체에서 2차 전지를 바꾸고 자동차 흡음재 생산해서 2차 전지를 바꾸고 다 이런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국정과제와 맞물린 2차 전지 사업으로 회사 가치를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상장 기업과 합병해서 우회 상장을 시도한 거로 추정된다. 좀 어려우세요? 보면 아까 저기 관계들을 보시면은 이거래서 이렇습니다. 보면 여기요. 여기 쉽게 말하면은요. 이 WFM은 저번에 있던 회사예요. 저기는 상장.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2차 전지 돈을 크게 벌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블루펀드에서 웰스 CNT로 갔고요. 거기서 지금 익성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배터리 펀드를 통해 가지고 WFM으로 가고. 그래 갖고 결국 뭐냐면은 이제 WFM이 아닌 비상장으로서의 웰스 CNT나 아니면은 저기 익성을 그 WFM을 증검다리로 해서 상장을 시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의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알았으니까 정보가 갔으니까 돈을 벌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이제 웰스 CNT에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상장된 조그만 회사를 사는 거죠. 그럼 되게 우회 상장할 때는 이 등치 큰 데는 막 부풀려 평가를요. 그리고 상장된 거기는 조그맣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교환 비율을 갖다가 비상장된 쪽에 유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우회 상장의 되게 백도어 리스팅의 어떤 그 비법이에요. 비법. 이거를 이제 시도한 거로 이제 판정이 되는 추정이 되는 거죠. 네, 이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읽어드리면은 국정과제와 맞물린 2차 전지 사업으로 회사 가치를 띄운 다음에 상장 기업과 합병해서 우회 상장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 이게 중요합니다. 뭐 시도 또 겁이 나서 시도 추정을 했습니다 보면. 네. 여기 이제 그다음에 저기 재밌는 게 이미 알았으니까 이 WFM 6억을 갖다 이제 주식을 다 차명으로 사들여요. 누가 정경심 여사가. 이거 이미 알았으니까. 근데 그것도 차명 뭐냐면 아까 기억나세요 보면요. 뭐 동생이라든지 뭡니까? 뭐 저기 이게 조범동? 네, 조범동의 이제 그 또는 자기 이제 남동생 그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펀드가 인수한 것으로 돼 있지만은 사실은 정경심이 차명으로 사서 인수한 거다 그런 얘기 되는 거죠. 그리고 정경심 그래서 WFM에서 잔문의 형식으로 매달 200만 원 지급받은 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성격. 이게 지금 뭐 WFM에서 무슨 뭘 컨설팅할 게 있겠어 도대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블루펀드도 익성 재료를 활용을 했다. 좀 전에 우리가 우회한 걸 보셨는데 블루펀드 자금에 투자된 가로등 전멸기 업체 웰스 CNT도 익성과 맞물리죠.
그다음에 이제 웰스 CNT도 투자받은 23억 중에서 13억을 갖다 IFM, 그러니까 익성 2차 전지 거기 자회사입니다. 그래갖고 전부 다 뭐냐면 그냥 2차 전지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 이제 그 자금 흐름을 갖다 형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요. 조국 사태 이게 조국 게이트 출구 전략 돼서 안 됩니다. 노 진짜 내버려. 이거 만약에 조국 뭐 내버렸으니까 우리는 뭐 출구 이거 아니죠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보세요. 제가 황하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이게 할 짓에도 할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아 그러면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입안의 혀처럼 환상적으로 호흡을 맞춰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꿈 같은 희망이었나 이런 얘기죠 보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문재인 장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대통령의 권력을 공고해주는 호위무사로 이렇게 여긴 게 아닌가 싶어요. 실무자로.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후진적이야 사고가. 얼마나 후진적이야. 이게 참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러나오면 제가 이동국 선생님 꼽으면 할 수 있어요 보면요. 그럼 왜 못합니까? 존경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를 이용해서 뭐 너는 입안 혀처럼 불어야 돼? 아니니까 뭐 날 배반했어?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이 정도에 말하는 거 보면 그냥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인제너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누굴 특정하지 않아요. 예? 우리 우리 박관영 선생님 뭐 말씀하시는 인품이 다 묻어나잖아요 보면요. 똑같은 거예요. 말하는 걸 보세요. 말하는 걸 도대체. 그리고 연설을 써주는 사람 누군지 몰라. 탁현민이가 혹시 수준급 문해창작반 맨날 내가 얘기하는 문해창작반 도대체 말이에요. 그다음에 조국의 사태 이변 이것 보세요.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라? 그럼 제가 전라도 사실 모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라? 뭐 그거 맞아요 보면 이게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말이야. 아니 가족 폰들 만들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했죠. 우호적 지위를 이용해서 입학과 학사 진행해서 특혜를 받은 것 등이 공개된 것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야 도대체. 아이씨.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 감각도 그렇고 이거는 진짜 좀 화가 나요 화가. 이게 정말 생각지도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